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파티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경제 위기란 무엇이고 한국의 IMF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두 번에 걸쳐 드리겠습니다. 두 경제 위기 모두 글로벌적으로 지대한 타격을 줬지만 양상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미국 은행 플레이어들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면 코로나19 금융위기는 이기지 못한 질병의 확산에 따라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몸속의 질병이 암으로 발전해서 치유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면 코로나19는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멀쩡히 가다가 자동차 같은 거에 치인 사고를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경제 위기의 특징은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는 불안과 호황이라는 경기순환 곡선을 그리지만 인간의 심리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얘기는 최근 중국 정부가 마윈을 왜 탄압을 하는지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랑 중국 정부의 마윈 탄압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윤 기자님, 마윈이 창업했던 엔트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상장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 아시죠? 네, 중국 정부가 반대를 해서 그런 거죠. 마윈이 중국 정부의 깐깐한 규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예. 참, 어떻게 보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상장을 하면서 자본시장 규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국 정부의 규제 혹은 탄압이 세긴 한가 봐요. 그전까지 중화권 인터넷 벤처인으로 신화적인 존재였고 신화적인 존재였던 마윈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말 조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꼭 되뇌는 것 같습니다. 윤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윈은 중국 금융당국 규제에 대해 비판했어요. 문제는 그 대상이 중국 정부란 점이죠. 뒤끝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인데요. 자기네 신계를 건드리면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합니다. 실제 마윈이 중국 정부의 미움을 받게 됐다는 뉴스가 들리고서 마윈 소환설, 마윈 실종설까지 나왔어요. 아무리 중국 정부라고 해도 그런 행태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마윈이 공식 자리에 나타났죠. 예, 맞습니다. 그 엔트그룹은 중국 규제당국의 지켰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엔트그룹은 그전까지 IT그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회사들, 알리페이 같은 자회사를 통해서 금융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금융업의 경우에는 규제가 일반 IT회사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그같이 한 것이죠. 이것도 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윈을 그렇게까지 탄압하기는 쉽지가 않죠. 또 다른 맥락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중국 정부는 마윈을 탄압하기에 앞서 알리페이가 하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인데요. 그림자 금융은 섀도우 뱅킹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의 고질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금융 시장인데 중국 내 은행이 워낙에 강한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이런 그림자 금융이 커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에서 알리페이를 통해 커지는 대출, 자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림자 금융이 왜 우려스러운가? 바로 중화이 신용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가 고민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중하위 신용자들의 대출이 머뜩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공기업과 지방정부 채무는 정부 입장에서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그림자 금융 관리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하위 신용자들의 대출이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도 닮아 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미국 은행들이 중하위 신용자들의 마구잡이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다 보니까 생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중하위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은 높은 고금리 등이 따라 붙어요. 그 금리 때문에 이들은 많은 대출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기술로서 금리 절벽이 크게 낮아진 것이죠. 이른바 대한신용평가입니다. 대한신용평가가 뭔가요? 예, 말 그대로 기존 신용평가의 대안이 되는 신용평가 제도입니다. 기존의 신용평가 제도는 신용평가사에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갖고 금리를 결정을 하지요. 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서 많이들 이렇게 씁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연체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정보 자체가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존 금융정보가 아니라 핸드폰, 통신비 결제, 내역 등이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의 정보를 그 사람의 신용정보, 즉 돈을 잘 갚은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중간 신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에는 신용정보가 없어서 대부금융 등 비싼 고금리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대한신용평가가 있어주다 보니까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잘만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 입점자 대출 상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요. 매출 정보만 있어도 싼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니까 좋죠. 그런데 이런 사업자금 대출이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커지니까 당국으로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한신용평가가 사실 알리페이가 많이 앞서 있고 우리나라도 좀 많이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맞아요. 소액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소액 굿즈라고 하죠. 덩어리가 좀 커지니까 중국 정부도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알리페이를 통해 집행된 대출 규모만 2,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보면 260조 원가량 됩니다. 이 돈 대부분 알리페이가 아니라 중소도시 상업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에서 나왔어요. 알리페이는 중개자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알리페이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출 채권을 ABS라고 해서 유동화 채권으로 묶은 것이에요. 중간 신용자들의 대출 자산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서 위험성을 낮추고 대신 그 덩어리를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유동화된 덩어리가 추가 대출을 얻는 무슨 담보가 되겠냐 이게 생각하기는 하겠지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문서로 만든 것은 어음이나 채권 등 증권 등 이게 많잖아요. 이런 대출 채권을 모아서 집문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갖고 모아서 유동화시킨다, 팔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추가로 대출을 또 받아요. 이걸 담보로 잡아서요. 이런 모습은 2000년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도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후 미국 주택 경기가 하강하고 집값이 떨어지자 대출을 못 갚게 된 비우량 대출자들이 대출을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집을 판다고 해도 대출금을 건지기 힘든 상황까지 되었어요. 주담대 자산으로 파티를 벌이던 은행들은 삽시간에 엄청난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림자 금융이 혹시 모를 금융위기의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는데 그 규모를 알리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키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고 중국 정부는 이런 그때의 교훈 때문에 혹은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전차를 다시 밟을까봐 우려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액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은 소액 등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우려가 또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금융위기가 국내 은행들의 신용대출을 제한하라는 것도 이런 부실 자산의 거대화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가 B2,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이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상당수 사람들이 주식시장 호황에 신용대출을 저리에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지수가 올라서 돈을 벌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문제는 지수가 떨어져 손해를 볼 때입니다. 자칫 은행 신용대출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손해가 클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얘기는 경제 상황이 또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지난해 코로나19 긴급대출로 꽤 많은 돈이 대출로 나갔습니다. 신용대출만으로 지난 한 해 22조 원가량이 시중은행에서 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100조 원에서
122조 원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예, 거의 1년 동안에 20% 늘어난 거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는 빚과 자산의 불일치에서도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빚은 그대로라면 그 차주는 파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부실을 은행이 감당해야 합니다. 연쇄적으로 많은 대출량이 모이면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대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실수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재미가 있어요. 물론 올해는 중앙은행들이 면밀히 경기 흐름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늘 조심하면서 감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편리해진 만큼 잠재된 리스크도 커지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